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해 태국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 또한 심각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요. 현지 구조대마저 구출을 포기하고 있던 그때 한 나라로 인해 겨우 80시간 만에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이죠. 이후 태국 정부는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Prime Minister Wong on things we discussed today. Apart from the MOU on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윗이라고 합니다. 태국 국가재난구조대 소속 구조대장이죠. 평생 재난과 맞서 싸워왔던 저는 현장 경험은 풍부하다고 자부해왔죠. 하지만 이번 지진은 저에게도 처음 겪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에서 이런 규모의 지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급히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이는 광경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높이 솟았던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도로는 갈라졌으며 심지어 지역 병원까지 붕괴됐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잔해 속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의 외침에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희미한 신호가 감지됐죠. 저희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대형 콘크리트 잔해를 들어올릴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들릴지도 모른 채 생존자를 향해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6시간 작업 끝에 한 노인을 구출했지만 그분의 가족은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노인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지쳐갔고 물자는 바닥을 드러냈으며 생존자 발견 소식은 줄어들었죠. 밤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태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현장 보고를 위해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났고 구조 시스템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외교부 담당자가 각국에 지원 요청을 보냈으나 미국, 일본, 유럽 모두 검토 중이라는 보고만이 돌아왔죠. 그때였습니다. 한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벌써 연락이 왔으며 즉시 투입 준비가 완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난청 고위 간부인 사군이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 나라는 보여주기용 원조만 잘하고 제대로 된 구조는 무리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사군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드라마나 케이팝으로 유명할 뿐 실제 재난 구조 경험도 부족하고 태국과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현장에서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진 기술력이나 장비가 과대 포장된 것이라며 현실성 없는 기대는 하지 말자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저 조용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익숙하지 않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음악으로만 알고 있는 먼 나라였죠. 회의가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변에는 임시 텐트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먼 눈빛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아직도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건물들의 빗물이 스며들면서 2차 붕괴 위험은 더욱 높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천막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시간은 생명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제 손에서 빠져나가는 생명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비가 그칠 즈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구조팀이 도착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움은 반가웠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군의 말처럼 그저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치진 않을지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들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뭔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바로 한국 구조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특이한 점은 그 침착함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지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혼란스러운 움직임도 없었죠.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사람들처럼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들의 장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전용 스캐너였죠. 잔해 속 미세한 움직임이나 열기를 감지하는 장비였습니다. 구조견도 있었어요. 잘 훈련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역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나머지는 손짓과 눈빛으로 의사소통했죠.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 혼란은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꾼이 팔짱을 끼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심이 들었죠. 처음이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열기가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곧 제 판단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 그들은 무너진 상가 건물 아래서 생존 신호를 포착했어요. 우리가 이미 수색을 마친 구역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차분하게 작전을 지시했죠. 통신은 또렷했고 현장 정리는 질서정연했으며 주위 시민들의 안전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팀, 지지대를 설치하는 팀, 의료진을 대기시키는 팀,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팀의 리더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전문가로서의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작업은 계속됐어요. 그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24시간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밤새 불빛 아래서도 그 붉은 유니폼은 선명했죠. 그렇게 지진 발생 80시간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팀이 잔해 사이로 통로를 만들었고 구조견이 특정 지점에서 반응을 보였어요. 구조대원 한 명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죠. 몇 분 후 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존자를 발견했다는 신호였어요. 마침내 한 소녀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주변이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태국 사람들, 한국 구조대원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80시간이 지났는데도 생존자가 나온 것이었죠. 평소 같으면 포기했을 시간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일하러 온 게 아니었구나. 그들은 정말로 생명을 구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멀리서 사꾼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녀의 구조 사건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한국 구조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계속해서 생존자를 찾아나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더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김 대장과 함께 작전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는 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국에 대한 존중과 이해심이 인상적이었죠. 한국팀은 위성 사진과 건물 구조도를 분석하여 생존자가 있을 만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특히 생체 신호 탐지기는 콘크리트 잔해 속 미세한 심장 박동까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그들의 자기 관리였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식사와 휴식 시간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우리는 종종 식사를 건너뛰고 쉬지 않고 일했지만 오히려 효율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김 대장과 함께 병원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며 장비의 차이, 훈련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직접 체감했어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았고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위험한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김 대장이 재빨리 저를 막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더 안전한 방법을 보여주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요. 한국팀은 현장 곳곳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매몰자들을 구조했고 임시 통신망을 설치했으며 응급치료소까지 세웠어요. 의식보다 실천, 보여주기보다 조용한 실력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들을 경계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한국팀은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식량과 물, 의약품 배분에도 참여했죠. 그들은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끈기였어요. 다른 나라 팀들이 포기한 장소에서도 한국팀은 끝까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기적처럼 생존자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죠. 사군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팀을 폄하하더니 이제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는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네 생각보다 오래가네. 구조 작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김 대장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훈련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김 대장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태국의 재난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그 질문에 답하려 하자 제 마음속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거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얼마 뒤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방제 시스템 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표단이 곧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저는 현장 실무자로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아직 복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죠. 하지만 김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출국 전날 사군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지한 눈빛으로 부탁했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요. 특히 그들의 훈련 방식과 장비 관리에 대해서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멀리 있는,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알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르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서울로 이동하는 길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혼잡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질서정연한 거리와 차분한 시민들, 누구도 소리 지르거나 서두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정확히 자신의 위치로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소방청 관계자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김 대장의 동료였어요. 저희 대표단을 위한 일정이 이미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첫날은 서울 시내의 재난대응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재난대응센터에 들어서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신 기술로 무장한 상황실, 24시간 가동되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까지. 그곳은 마치 미래에서 본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상황과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했고 모든 훈련 과정은 기록되고 분석되었죠. 실수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의 기회로 여겨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소방청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발전한 이유는 과거의 실패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과거의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은 구조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건물 붕괴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해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구조대원들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사명감을 읽을 수 있었죠. 태국 대표단의 다른 멤버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메모를 그치지 않았고 다른 이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방문 셋째 날 저희는 국가재난안전관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건물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지진, 화재, 폭발 등 어떤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죠. 내부에 들어서자 대형 상황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담당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사고까지 24시간 감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예방에 들이는 노력이었어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난 예방이 고려되고 건물 설계에도 안전이 최우선시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안내하던 직원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생활 문화입니다. 오후에는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화재 대피 훈련이 진행 중이었어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침착하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노인들의 참여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재난 교육이 주로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동네 방제 리더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다음 날, 저희는 경기도의 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의 대피 훈련을 참관했어요. 아이들은 놀이처럼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오후에는 시골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도시와 달리 첨단 장비는 없었지만 마을 회관에는 재난 대비 물품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작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첨단 장비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준비된 마음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희는 재난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해 훈련했어요. 저도 직접 참여해 보았습니다. 연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좁은 틈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제 구조 현장과 매우 흡사했죠. 훈련 후 한국 구조대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런 훈련을 일상적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힘들고 고된 과정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도시 전체가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하는 문화로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장비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국민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거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도로 위의 표지판, 건물의 비상구, 곳곳에 설치된 소화기, 모든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한국 방문 여섯째 날, 저희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중앙119 구조본부였어요. 이곳은 한국 최고의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저희를 위해 특별훈련 시연을 준비해 주었죠. 구조본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드론, 인명탐지기, 특수절단 장비 등 태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한 구조대원의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죠.
그 간단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의 발전된 장비와 시스템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오전 훈련 시연이 끝난 후 저희는 구조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 베테랑 구조대원은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사람을 구하는 건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그 마음가짐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점심 식사 중에도 그들의 대화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구조 현장 영상을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했는지 설명해 주었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솔직함과 겸손함이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어요. 실수를 숨기거나 변명하는 대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관찰만 하던 그였어요. 괜히 돌아오라고 한 게 아니었어. 내가 잘못 본 거였군.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꾼이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과 훈련, 장비들은 결국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 진심이 모든 것의 바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난 대비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규칙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선생님의 말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학교 급식을 함께 먹으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태국에는 지진이 많이 나요? 저는 최근의 지진 경험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몇몇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 순수한 마음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사꾼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꿔야 해. 장비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부터. 한국 방문 8째 날 저희는 서울 시내의 대형 컨퍼런스홀에 모였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공식 협약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태국 대표단과 한국 소방청, 재난안전관리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순간이 태국의 재난 대응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소방청장의 환영사로 협약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상호 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이어서 태국 대표단장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배우고 이를 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특히 한국식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협약서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인적 교류, 공동훈련 프로그램 개발, 재난 장비 기술 이전, 양국 재난 대응 시스템 표준화 등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닌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협약서 서명이 끝난 후 갑작스럽게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사실 준비된 발언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양국의 관계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걸어가기 위해 왔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지진 현장에서의 절망, 한국 구조팀과 함께 일하며 느낀 희망,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기술이나 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발언을 마치자 예상치 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소방청장이 직접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동료를 대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협약식 후 열린 만찬 자리에서는 더 친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 진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어요.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태국의 현실에 맞는 훈련 방법을 제안했고 태국 대표단은 현지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특히 김 대장은 태국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는 단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자는 제안이었죠. 사군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 시스템에 회의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국 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행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사군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프라윗, 내가 틀렸었네. 한국에 대해, 그리고 자네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입니다. 그날 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협약이 진정으로 의미 있으려면 돌아가서 실천해야 했어요. 문서상의 약속이 아닌 태국 사람들의 삶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역사상 아무도 풀지 못했던 초고난도 수학 문제를 단 60초 만에 완벽하게 해결한 학생이 나타나면서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 주인공이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점이죠. 놀라운 실력에 심지어 트럼프는 학생을 백악관에 초청해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The start of a thrilling new era of tide of change is sweeping the countrie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한국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한국말도 거의 할 줄 모르죠. 부모님께서는 너무 좋으시지만 어릴 적 차별받은 기억 때문인지 한국을 더 멀리하고는 했습니다. 공부에만 매진했고 덕분에 뉴욕의 명문 고등학교인 트리니티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교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교 종이 울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반의 새 친구가 함께하게 됐다고 소개하시더군요. 선생님 뒤로 마른 체형의 동양인 여학생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곧게 뻗은 검은 머리카락, 단정한 교복,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진지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선생님은 이 학생이 이지은이라고 소개했고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지은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반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어요. 저도 같은 동양인피가 섞여서 그런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교실 앞쪽에서 사브리나가 친구들에게 또 한국에서 온 아이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브리나는 우리 학교에서 잘 나가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사브리나는 항상 한국은 공부만 강요하는 나라이며 사람을 기계처럼 만든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고는 했어요. 이지은은 그런 시선들을 느꼈는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 자리였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은 이지은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했습니다. 이지은은 이름과 서울에서 왔다는 짧고 간결한 인사만 했습니다. 보통 전학생들은 취미나 좋아하는 것도 말하는데 이지은은 그게 전부였어요. 선생님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점심시간, 이지은은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어요. 김밥이랑 반찬들. 우리 엄마도 가끔 싸주시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지은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저도 저런 시선들을 받아왔으니까요. 저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브리나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자신이 찾아본 바로는 한국의 교육 환경이 정말 미쳤다고 하더군요.
고등학생들이 새벽까지 학교에 있고 대학 못 가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사브리나는 한국 학생들이 자신만의 생각이나 창의성은 없이 그저 시험 점수만 위해 살아간다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입시 스트레스로 10대 자살률이 높다면서 그런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다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것 같다고 했어요. 사브리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결국 학생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공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우연히 이지은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혼자 걸어가는 이지은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잠시 따라가 볼까 생각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제 길을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숙제를 하는데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지은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정작 저는 이지은에게 한마디도 해보지 않았는데 다른 아이들의 말만 듣고 판단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내일은 말이라도 걸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 한국에서 온 소녀, 이지은. 저와 같은 얼굴을 한 그 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제 인생을 어떻게 뒤바꾸게 될지를 말이죠. 사건은 다음날 수학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조던 선생님은 늘 마지막 10분의 고난도 문제를 하나씩 내주시는 것으로 유명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으셨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포기했어요. 이런 난이도는 제 실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브리나조차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한 표정이었죠. 우리 반 1등인 잭슨도 미간을 찌푸린 채 연필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교실 창가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지은에게 쏠렸어요. 어제 온 전학생이 이 문제를 풀겠다고 조던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이지은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하얀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 1분, 정확히 60초 만에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요. 교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던 선생님도 말을 잃었어요. 선생님은 이지은의 풀이를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답이었어요. 그것도 선생님도 생각지 못한 효율적인 방법으로요. 이지은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지은을 바라보며 속으로 놀랐어요. 단순히 암기력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 접근법 자체가 달랐어요. 창의적이었죠. 다음 시간은 영어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토론 시간이었어요. 영문학 전공을 준비 중인 사브리나가 늘 주도하는 시간이었죠. 오늘도 사브리나는 자신의 해석을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생님이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으셨을 때 또다시 이지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지은은 햄릿의 행동을 동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동양의 유교 사상과 서양의 실존주의를 연결지어 햄릿의 갈등을 설명했어요. 고등학생 수준을 넘어선 깊이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지은의 해석은 독창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명문대 교수들도 이런 분석은 쉽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사브리나와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지은을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공책에 무언가 적고 있는 이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지은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한국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교실 밖으로 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야. 뭔가 달라.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이지은이 혼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교내 도서관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이지은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천천히 다가가 이지은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 살짝 호기심이 비쳤습니다.
수학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핑계로 도움을 청했어요.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수학보다 다른 질문이 먼저 떠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 사고방식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이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왔어요. 동양 철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지은은 공부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나 대학 입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요. 처음으로 공부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공부는 항상 의무였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이지은에게 공부는 삶의 일부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둘 다 같은 음악을 좋아했고 비슷한 영화에 감동했었죠.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지은은 모든 것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지은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브리나가 말한 것처럼 정말 공부만 강요받는 시스템인지 궁금했어요. 이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거기에는 깊은 역사와 철학이 있다고 했어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지은은 저에게 공부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이지은에게 미국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지은이 알려준 방법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개념을 이해하고 연결짓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수학이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도서관의 조용한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공부가 즐겁고 궁금증을 자극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지은은 철학자처럼 사고했고 과학자처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도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이지은은 저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동서양 교육 철학에 관한 책이었어요. 표지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공부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그날 밤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지은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에 대해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세상을 넓게 바라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공부가 단순히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지은을 통해 배웠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아버지가 한국지사로 전근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서울로 이주해야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내가, 가족들은 한국에 대한 향수로 들떠 있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지은과 나눈 대화, 한국 교육에 대한 이야기, 책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시각. 그래도 막상 그곳에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지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의외로 기뻐했어요. 한국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미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든 친구들, 익숙한 환경,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저 음악을 들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하는 사람들, 공항의 독특한 냄새까지. 이곳이 제 조상의 나라라고 해도 저에겐 그저 외국일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좁은 공간, 익숙하지 않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삼촌, 이모들과 재회하며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그저 제 방에 틀어박혀
미국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전학 첫날 서울의 일반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외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안내로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자기소개를 하라는 선생님의 말에 더듬거리며 서툰 한국어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교실은 미국과 달랐어요.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고 선생님이 교실을 옮겨 다녔습니다. 칠판에 가득한 판서량, 꼼꼼한 노트 필기,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 숨이 막혔어요.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은 다음 수업 준비를 했고 점심시간조차 짧았습니다. 방과 후에는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밤 9시까지 계속되는 공부 시간. 처음엔 이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상이었어요. 영어 외에는 모든 과목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국사와 국어는 이해하기조차 힘들었어요. 첫날을 겨우 버티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홀로 걷는데 눈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이지은이었습니다. 순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지은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지은은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에 놀러 왔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 울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익숙한 얼굴. 이지은은 그 순간 제게 구원과도 같았어요. 이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심심했는데 잘 됐다고. 이제부터 한국을 안내해주겠다고요. 그렇게 이지은과의 만남 이후 제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과 후와 주말마다 이지은은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누볐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광을 할 줄 알았는데 이지은이 계획한 것은 한국 교육 투어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대치동 학원가였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묘한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학원 건물 앞에서 말했어요. 여기서는 노력이 기본값이라고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기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날 밤 학원 건물의 불빛들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다음 날은 국립과학관과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과학관은 미국의 박물관과 달랐어요. 모든 전시물이 체험형이었고 고등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강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지은은 배움이 교실 밖에서도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전통 서당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어요. 한복을 입고 마루에 앉아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서당 선생님은 글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한 획 한 획에 정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인내와 집중력을 배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의 교육 역사를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부터 현대의 입시 제도까지 한국인의 교육열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지은은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배우는지, 무엇을 위해 배우는지 알아야 진정한 배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시민 토론회도 참관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청소년까지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말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에서 교육의 다른 측면을 발견했어요. 어느 저녁 한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이지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냐고요.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 교육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라고요. 지식을 얻는 것은 기본이고 그 지식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공부였다면 한국에서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공부였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 다른 가치관이었어요. 이지은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을 과잉 학습 사회라고만 생각했던 제 편견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분명 깊은 철학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감탄했어요. 여기서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 같다고요.
이지은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학교 현장 학습 날이 다가왔습니다. 목적지는 천안 독립기념관이었어요.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기에 그저 견학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독립기념관은 생각보다 훨씬 광활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웅장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단체로 움직였고 저는 이지은과 함께 조용히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전시관은 한국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영어 자막이 있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의 강인한 눈빛이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았어요. 전시 중간에 해설사 할머니가 우리 학생들을 모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체구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할머니는 직접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지식 하나로 나라를 지켰다고요. 책과 연필이 총보다 강했다고 하셨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비밀 학교를 세웠고 무시당하지 않으려 공부했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배웠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열을 단순히 성적 경쟁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그 뒤에는 깊은 역사적 맥락과 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시실에서는 한글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없애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식의 독점이 아닌 지식의 나눔을 위한 문자. 그것이 한국 교육의 뿌리였어요. 이지은은 조용히 제 옆에서 설명을 보태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자신의 언어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요. 교육은 단순히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패였다고 말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독립기념관을 나오는 길에 저는 달라진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벅차올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이지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이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날 밤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나라야. 가슴 한편에서 자부심 같은 것이 피어올랐어요. 부모님의 고향, 제 뿌리가 된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지은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방학이 끝나 다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요. 공항으로 배웅 나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친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출국장 앞에서 이지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진짜 한국을 봤으니 나머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많이 배웠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이 출국장으로 사라진 후 홀로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다시 낯선 학교와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지은의 말처럼 저는 이제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자신을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이지은이 잘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 끝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클로이, 넌 할 수 있어. 한국의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너는 이미 변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의 삶도 조금씩 적응되어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도 늘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지은과는 꾸준히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은으로부터 특별한 메일이 왔어요. MIT에서 주최하는 국제 STEM 경시대회에 참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대회였어요. 이지은의 실력을 알기에 잘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이후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기숙사방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뉴스를 접했어요. 이지은의 이름이 미국 주요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MIT 국제 STEM 경시대회에서 전 종목 1위를 석권한 것이었어요.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컴퓨터 과학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어요. 대회 우승자들을 초청한 백악관 시상식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이지은을 호명하는 장면이었어요. 전 대통령은 이 한국 소녀가 지식뿐 아니라 문제 해결력과 사고의 깊이까지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육이 미국에도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가운데 이지은은 담담하게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영상 속 이지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공부의 결실이었습니다. 지식을 넘어 지혜를 갖춘 이지은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진짜 해냈네. 이지은의 성취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교육의 힘을 세계에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육의 본질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도 이지은처럼 제 목소리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고립된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수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서울국제학교에서 개최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외국인 학생으로서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지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제를 고민하다가 내가 배운 진짜 교육으로 정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과 후에 제 생각 변화, 이지은과의 만남, 한국 교육 탐방, 그리고 독립기념관에서의 경험까지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서 이야기로 흘러나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발표문을 쓰고 또 고쳤어요. 미국에서는 공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즐거웠어요. 이지은이 말했던 것처럼 공부가 즐겁고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서울국제학교 강당은 학생과 교사들로 가득 찼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가했지만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한국은 저에게 이겨야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부를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역사 속에서 지켜온 교육의 가치, 공동체 속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는 문화, 그리고 지식을 넘어 지혜를 추구하는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지은과의 우정, 그리고 그녀를 통해 배운 한국의 정신에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갑자기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심사 결과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기뻤던 것은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느낀 한국 교육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대회 영상은 온라인에 공유되었고 미국에 있는 이지은도 그 영상을 봤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무 말은 없었지만 웃는 이모티콘이 전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학교로 돌아와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미국에서 온 아이가 아니라 클로이였어요.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교육 방식을 받아들인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마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시상식 사진을 이지은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고마워. 이지은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난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들어온 건 너였어. 그렇게 한국에서의 6개월이 지나고 아버지의 미국 본사 복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떠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이지은에게서 온 편지들, 독립기념관 티켓, 말하기 대회 상장, 서당에서 쓴 붓글씨 등을 하나씩 상자에 넣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소중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어요. 출국 전날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돌아봤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청계천. 처음엔 그저 관광지였던 곳들이 이제는 추억이 담긴 장소가 되었어요. 한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지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국에 돌아가면 꼭 만나자고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번엔 이지은이 미국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탑승구로 향하는 길, 문득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이 나라가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정체성, 뿌리, 그리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비행기 안,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도시와 산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야. 고요한 하늘 위에서 노트북을 열고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한국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 또래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빛났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일본 최대 체인 호텔이 중국 관광객을 전면 거부하고도 오히려 폭발적인 매출 상승을 기록하며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뒤에 한국의 특별한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죠. 도움을 받은 일본 호텔의 대표는 이러한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本当の正念場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中小企業や労働組合のな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스펜서 BBC의 특파원입니다. 런던에 봄비가 내리던 그날 평범한 회의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오늘의 안건을 기다리고 있었죠. 편집장 해리슨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호텔 체인이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도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일본에서 관광객을 거부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 호텔이 한국의 조언을 받아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었죠. 이 말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담당 선임 기자인 피터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곧 붉게 달아올랐어요. 피터스가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외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들이 덜그럭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그는 격분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조언을 해줬냐며 비아냥거리는 피터스의 얼굴은 완전히 붉게 변해 있었어요. 그의 관자놀이에 있는 핏줄이 도드라지게 보였죠. 저는 그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죠. 해리슨이 피터스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한국은 일본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항상 열등했다며 그들이 일본에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피터스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것은 BBC 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토록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죠. 피터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피를 흘렸으며 돌아온 후에도 한국인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질서하고 배은망덕하며 서구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의 아버지가 늘 말했다는 거였죠. 해리슨은 단호하게 피터스의 개인적인 감정과 지금의 취재 주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이 소문의 출처를 의심하며 아마도
도쿄지국의 한국계 직원이 퍼뜨린 헛소문일 것이라고 비웃었어요. 회의는 이러한 피터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계속됐어요. 해리스는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해리슨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에게 이야기를 취재하라는 지시였어요. 일본으로 가서 직접 그 호텔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이었죠. 저는 눈을 깜빡이며 피터스를 흘깃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피터스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취재에서 한국을 영웅처럼 그리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계에 과장해서 퍼뜨리는데 능숙하다며 제가 그들의 기만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책상으로 돌아와 현지 상황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통계 자료들은 찾아볼수록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섰어요. 일본은 2019년 기준으로 연간 3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경제적으로 큰 호재 같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죠. 특히 교토, 오키나와, 오사카 등 인기 관광지에서는 소위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재앙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 기사들을 클릭할수록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어요. 교토의 전통 거리는 셀카봉을 든 관광객들로 넘쳐나 현지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관광객들이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듯 기모노를 입은 일본인들을 쫓아다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키나와의 해변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오사카의 음식점들은 소음과 무질서로 원래의 분위기를 잃어가고 있었죠.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들은 일본 방문 외국인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이들 중 일부의 행동이 현지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어요. 무질서한 행동, 지역 문화에 대한 무시, 심각한 쓰레기 문제, 심지어는 숙소 훼손까지. 일본의 숙박업계는 이러한 문제의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크린을 내리다 한 기사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보이콧에도 매출 상승. 아파호텔의 비밀은? 제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기사를 열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아파호텔은 일본 최대의 비즈니스 호텔 체인으로 2017년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책자를 객실에 비치해 중국의 거센 항의를 받았지만 놀랍게도 중국인 관광객의 보이콧 이후 더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기사들도 찾아보니 아파호텔의 사례가 고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일본 숙박업체들이 중국인 관광객에 덜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어느 기사에서도 한국의 조언이라는 키워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한일관계 전문가인 제 대학 시절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답장은 신속했어요. 흥미로운 주제군요. 한국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죠. 일본이 그 경험에서 배웠다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자료를 더 찾아보았지만 한국과 일본 숙박업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발견할 수 없었어요. 뭔가 빠진 퍼즐 조각이 있었고 그것은 현장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BBC 본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머릿속은 정보들로 가득했어요. 일본의 관광 현황, 아파호텔의 사례, 그리고 한국에 가능한 영향까지. 그러다 불현듯 피터스의 분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편견이 맞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된 취재가 될 것이고 해리슨의 판단이 옳다면 중요한 국제 뉴스가 될 것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해리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 일본행을 최종 승인하며 한 가지 조언을 더했어요. 엘리사, 이건 단순한 관광 산업 뉴스가 아닐 수 있어. 외교, 역사, 그리고 한일 관계라는 복잡한 층위가 얽혀 있을 거야. 조심하게. 그렇게 저는 BBC 본사의 공식 파견을 받고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동료들의 시큰둥한 반응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 담당 선임 기자들은 그저 일본 특유의 고집이 만든 결과일 뿐이라며 제 취재의 가치를 폄하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몸을 기대며 런던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편집부의 제임스는 일본인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싫어한다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잖아. 그냥 그들 특유의 배타성일 뿐이야 라고 말했고 마케팅 담당 수자는 단지 브랜딩 전략의 성공 사례일 뿐이라며 어깨를 으쓱했었죠.
하지만 저는 이 소문 뒤에 뭔가 더 큰 서사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관광 산업 뉴스가 아닌 외교와 역사, 그리고 한일 관계라는 민감한 층위가 겹친 복합 이슈였어요. 특히 피터스의 강한 부정 반응은 오히려 이 이야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제 의심을 키웠습니다. 비행 중 기내식을 먹으며 제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사업가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에게 아파호텔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았죠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는 공손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취재의 복잡성을 실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호텔 체인의 성공 사례지만 그 이면에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중국, 일본, 한국 사이의 오랜 역사적 갈등과 최근의 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풀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걸어가는 동안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비밀을 풀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했어요. 출구에는 BBC 도쿄지국에서 나온 통역사 미유키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스펜서 씨,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파호텔 본사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쿄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마치 제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어요. 이 현대적인 도시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통역사 미유키와 함께 아파호텔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자 홍보부 이사 다나카 히로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자 다나카는 예의 바른 미소와 함께 녹차를 권했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2017년 난징 대학살 책자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나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호텔 사상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2017년 초 아파호텔 창업자이자 회장인 모토야 후지이가 저술한 자랑스러운 일본의 역사라는 책이 모든 객실에 비치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이 책에는 난징 대학살을 중국의 조작이라고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 한 명이 이 책을 발견하고 SNS에 올리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다나카의 설명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중국 전역에서 분노가 폭발했다고 해요. 중국 관광객들은 호텔 로비에 모여 항의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객실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아파호텔을 역사 왜곡 호텔로 낙인 찍었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국민에게 아파호텔 이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어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최대 여행사들이 저희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했고 예약 시스템은 취소 요청으로 마비됐어요. 다나카의 얼굴에는 당시의 공포가 다시 떠오른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점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어요.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책자 철거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토야 회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어요. 결국 중국인 손님들은 전면 이탈했고 호텔은 최대 30%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아파호텔의 파산을 예견했어요. 저희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직원들은 미래를 걱정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어요. 모든 언론이 저희의 몰락을 예상했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의 두려움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몇 주가 지나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사라졌지만 일본인 고객이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와 보수적 성향의 일본인들이 저희 호텔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구 관광객들의 반응이었다고 해요.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호텔은 오히려 조용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원하는 유럽과 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위기였는데 어떻게 기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진짜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의 손길이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다나카의 마지막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한국과의 연결고리일까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고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식사 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오는 길에 다나카는 한층 편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키며 아파호텔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아직 그의 마지막 발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의외의 곳에서 온 도움이라니 과연 그것이 한국이었을까요? 회의실에 다시 자리를 잡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점심 전에 위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의외의 곳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한국에서 온 조언이었나요? 다나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위기에 빠졌을 때 한국에서 조언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조언이 살렸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찾아낸 것이었어요. 저는 필기구를 단단히 쥐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의 한 관광 컨설팅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나카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은 사드 미사일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심각한 경제 보복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게 되면서 관련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희와 비슷한 상황을 먼저 겪었기에 그 대응책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이 온 후 비공식적인 미팅을 가졌어요. 미유키가 번역하는 동안 저는 몇 가지 메모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핵심이었으니까요. 다나카는 한국 측에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했어요. 첫째, 중국 시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질 높은 고객층으로 타깃을 전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온라인 공격은 철저히 무시하고 대응하지 말라고 했어요. 셋째, 일본인과 서구 관광객에게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히 어필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 아파호텔은 이 조언을 받아들이기 망설였다고 합니다. 중국은 너무 큰 시장이었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보이콧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 말로는 이미 한국에서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해요. 중국은 한번 결정하면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죠. 결국 아파호텔은 한국 측의 조언대로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 국내 고객과 서구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어요. 호텔의 일본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온라인에서의 중국 측 공격에는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첫 몇 달은 어려웠지만 점차 새로운 고객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신 더 높은 객실료를 지불하는 개인 여행객들이 저희 호텔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나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덕분입니다. 한국이 겪은 실패와 회복을 우리가 복사해 온 거예요. 제 펜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조언을 넘어선 이야기였어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진 두 국가 사이에 이런 협력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컨설팅 회사의 이름이나 담당자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다나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측 모두 이 협력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거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그렇게 아파호텔에서의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나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 호텔의 사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 현상이 더 넓게 퍼져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유키에게 도쿄 시내의 다른 주요 호텔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도쿄의 여러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힐튼, 프린스, 오쿠라 등 대형 체인부터 중소규모의 현지 호텔까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아파호텔의 사례를 언급하자 놀랍게도 많은 관계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없었으면 우린 무너졌을 겁니다. 오쿠라 호텔의 마케팅 책임자 사이토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2017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갑작스러운 감소로 호텔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의 관광산업협회로부터 비공식적인 조언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사드 문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보다 1년 앞서 같은 상황을 겪었던 겁니다. 사이토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측은 중국 관광객의 감소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중국 손님에게 끌려다니는 건 길이 아니라는 걸 한국이 먼저 보여줬어요.
그들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배웠고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들였죠. 더 많은 호텔을 방문할수록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도쿄 마루노우치의 한 부티크 호텔 지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싫어한다고요? 글쎄요, 지금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중국 시장만 바라보며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교토의 전통 료칸을 운영하는 한 여성 사장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관광업계 담당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일본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 사례를 솔직하게 알려주었어요. 중국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정신을 차렸다라고 말하더군요. 중국 관광객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다른 시장을 소홀히 했다는 반성이었죠.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사드 사태 이후 관광 산업의 체질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개별 여행객과 프리미엄 서비스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어요. 그 결과 초기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중국 손님이 없는 동안 우리는 개인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했고 일본만의 고유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객실 단가와 더 나은 고객 만족도를 얻게 됐죠. 오사카의 한 비즈니스 호텔 체인 임원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이 한국에게 배운다는 생각 자체가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이미 중국 관광객의 민폐, 보복 조치, 언론 조작을 경험하면서 축적한 생존 노하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임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의존 탈피라는 전략을 일본에 제시했고 이는 일본 관광계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들이 제안한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을 유치하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옳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숙박업계 전반에 걸쳐 한국의 조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취재가 깊어질수록 한국과 일본 사이에 숨겨진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 조언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 협력이 더욱 진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파호텔 본사를 다시 방문한 저는 다나카 이사와의 후속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인터뷰 때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는 감염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어요. 저희 아파호텔은 많은 객실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정부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나카의 설명에 따르면 아파호텔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을 위한 격리시설로 여러 지점을 제공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한국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구에서 큰 집단 감염을 경험하며 호텔 격리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방역 동선 설계, 객실 분리 방식, 직원 보호 프로토콜까지 세부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노트북을 열어 한문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어로 된 매뉴얼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는 호텔 운영에 관한 상세한 지침이었어요. 이 매뉴얼은 한국호텔협회에서 공유해 준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덕분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까지 한국에서 배웠다는 점이었어요. 코로나19 격리시설 근처 주민들은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로 반대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국의 사례에서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소통 방식, 안전조치 공개,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의 전략이 효과적이었어요. 저희도 이를 적용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 이사 외에도 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했던 아파호텔의 중견 간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더욱 솔직하게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도 한국의 경험이 없었다면 우린 감염 확산 중심지가 됐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겪은 일들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관대하게 나눠주었어요. 그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협력은 아니었지만 업계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요한 정보와 노하우가 공유되었다는 거예요. 평소라면 경쟁 관계인 호텔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도왔습니다. 국적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유키와 함께 다른 호텔들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도쿄 시내의 한 대형 호텔 체인 운영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한국호텔협회에서 웨비나를 개최했고 많은 일본 호텔 매니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감염병 확산을 경험하며 배운 교훈을 공유해 주었죠. 이 협력은 단순한 매뉴얼 공유를 넘어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한 문제 해결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특히 방역 물품 부족 상황에서 대체용품 활용법, 객실 소독 기술, 비접촉 체크인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노하우가 공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취재의 마지막 날, 저는 아파호텔 대표 모토야 후지이와의 단독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응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난징 대학살 책자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모토야 대표는 70대 중반의 강인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전통 일본 미술품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스펜서 씨 영국에서 오셨군요. 런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미유키의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2017년 중국의 보이콧 이후 호텔의 전략 변화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에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토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대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토록 민감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모두가 우릴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했지요. 하지만 한국이 먼저 보여줬어요.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도 살아남는 방법을. 그녀는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관광업계가 겪은 고통과 회복 과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보복이 주는 단기적 타격을 견디고 장기적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국 관광 컨설팅 회사와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의 조언은 정확했습니다. 모토야 대표는 책상 서랍에서 한 폴더를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의 관광산업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전략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컨설팅 회사 로고가 선명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품질 중심의 관광 전략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담고 있죠. 우리는 이를 참고해 자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의 협력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어요. 양국 관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중국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역풍은 기회라는 말 우리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바람은 한국에서 불어왔지요. 모토야 대표는 이 경험이 자신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녀는 한국에 방문한 적도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십 외에도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한국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국경을 초월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준 것은 한국이었고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아파호텔을 나오는 길,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역사적 갈등을 넘어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인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도쿄의 마지막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취재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쯤 한국을 조롱하던 그 동료는 무슨 표정을 지을까? 이번 취재가 가르쳐준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고 어떤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 저는 피터스에게 이 보고서를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하며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